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 의료법은요, 페이지 7쪽부터 있고요. 의료법 내용이 조금 많아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의료법의 목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의료인의 종류 확인하셔야 되겠죠. 의료인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한 번씩 오답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 약사 또는요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의 구분인데요.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의사가,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의사가,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조산원인데요. 조산원은 조산사가 그 조산과 또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하는 의료기관이 조산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울 조자, 출산할 때 산자겠죠. 그래서 출산을 돕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인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병원급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 목적의 요양병상이 있는 곳을 요양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료기관은요,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과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이래가지고 모두 10종류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해가지고 총 10종류의 의료기관이 있고요. 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보건소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의료기관의 구분에서 이제 그 네 번째로는 종합병원인데요. 아까 전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했다면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으로서의 허가를 받았을 때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종합병원은 특별히 100병상 이상, 300병상까지는 7개의 진료 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9개의 진료 과목과 또 거기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상급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우리 책에 보시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각 과목마다 전문의가 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질병군별로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될 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급종합병원 한번 지정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고 이 평가에서 통과가 되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어떤 자격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이 있는데요.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 중요하고 이 상급종합병원처럼 전문병원도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서 전문병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면허의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면허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의 조건을 이제 달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면허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이 면허의 조건으로 특정 업무 또 특정 지역에서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의료인 결격 사유입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갖는 법률상 정신질환자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또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금치산자 또는요 한정치산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료인의 기술보호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의료인이 하는 의료나 또 조산 그리고 간호하는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이 그저 누구든지 이 시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는 게 의료기술보호라는 의료인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그죠 또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나 그리고 이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환자겠죠. 그래서 환자를 폭행 또요 협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금지가 있는데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금지에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탁물 처리입니다. 세탁물 처리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령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보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운반 처리, 시설 장비 기준 등 이 모든 것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물 처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운반, 처리, 시설, 보관 같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의료인이나 또 의료기관이나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또 거만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 즉 뭐다 출산을 도운 것에 대한 출생증명서, 사산,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진단서에 요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단서 기재사항인데요. 진단서에는 상병 진단서가 있고 또 하나는 상해 진단서가 있습니다. 상병 진단서는 말 그대로 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진단이고요.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라 상해의 요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이 상해 진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병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병명, 질병분류기호입니다. 발자 잘못됐습니다. 질병분류기호가 있고요. 발병연월일과 또 진단연월일, 그리고 치료내용, 또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월일, 또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와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 자격, 면허 번호가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에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즉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진단서가 상해 진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상해에 대한 소견, 또 상해의 부위, 또 상해의 정도, 그리고 이제 치료 기간이나 또 입원의 필요 여부, 또 외과적 수술의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그리고 상해의 원인이나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을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입원의 필요 여부, 또 외과적 수술의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또 통상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처럼 이게 이제 가능하냐 또는요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뭐 합의금이면 합의금이 달라지고요. 또 형량이라면 형량도 달라지고 벌금이라면 벌금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가 이런 여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상해 진단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와 그 부본이 있는데 이 부본은 일종의 어떤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단서는 부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부본은 반드시 3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의무조항에 보시면 정보 누설과 관계된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누구의 비밀? 중요한 말이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입니다. 한 번씩 시험 문제에 이 환자나 보호자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또는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아성관별 금지입니다. 의료인은 중요한 말은 이거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조항입니다. 그러면 32주가 지나면 어떨까요? 그럼요. 32주가 지나면 불법이 아니고 32주 이전에 태아 성관별을 해줬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열람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차트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차트를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나 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이 이 환자의 기록을 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2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요. 진료기록의 송부입니다. 본인이나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 후에 진료기록부를 다른 의료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에다가 이제 송부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이거나 또는요 보호자가 없을 때 또는 응급 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응급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한 번씩 시험 문제에 원본을 송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아니고 사본, 즉 복사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기록인데요. 기록에는 크게 2가지, 이제 3가지가 있죠. 진료기록이 있고 조산기록이 있고 간호기록부가 있는데요. 조산기록부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기재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처럼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결과와 진단명, 그다음에 진단의 경과, 그리고 치료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치료 내용에는 주사 내용, 투약, 처치 같은 이런 환자를 위한 담당 의사의 치료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진료한 날짜, 일시 적혀 있습니다. 2번째로는 간호기록부인데요. 간호기록부는 간호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그리고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즉 바이탈 사인 시트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투약에 관한 사항, 투약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섭취와 배설물에 관한 사항인데 바로 IO 시트입니다. 그리고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고요. 간호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섞어놓고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의 보존 연도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2년, 3년, 10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2년 보존하는 것은 처방전과 소독, 장부이고요. 3년 보존하는 것은 진단서와 또 혈액 운송 장부와 보건소장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는데 그 환자의 명부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10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 기록부고요. 2번째로는 진료 기록부, 예방접종 관련 기록들, 또 혈액 관련 기록들은 10년 보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대체로 다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리를 안 했는데요. 10년이 아니고 3년 아니고 2년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몇 년이다? 5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 방법의 지도입니다.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또 건강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인의 신고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변사체 신고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신고하는 거지 간호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또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한 진단명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술 등의 필요성이나 또 그 방법 그리고 수술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됩니다. 또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이름이나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되고요. 또 수술 등에 따라서 발생이 예상이 되는 후유증이나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되며, 수술 등 전후 환자의 준수 사항을 또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 받은 내용들 중에서 수술 방법이나 내용이나 수술 참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환자에게 뭐로 알려야 됩니까? 예,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